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챕터 24장 생계비의 측정 2절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 효과의 조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발생했을 때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효과를 좀 조정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한번 볼게요.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측정하려는 목적은 서로 다른 시점의 화폐 가치를 비교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을 비교해야 돼. 베이브 루스가 받았던 연봉이 지금 시점으로 보면은 그때 가치가 지금의 가치랑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은 물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을 조정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1931년 8만 달러 받은 게 31년 이 8만 불 받은 게 8만이라 할게요. 이게 높은가 낮은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931년에 8만 불 이게 거기 보시면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을 할게요. 만약에 2022년이라 할까요? 2022년도에 금액으로 환산을 하려고 해. 자, 그럼 이게 얼마의 가치가 되니? 라고 하려면 이 가격을 비교해 줘야 됩니다. 자, 거기 보시면 T년도 1931년도에 T년도에 거기 보시면 물가 수준을 P0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P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거기는 비례식으로 식을 세웠거든요. 2018년도로 그냥 바꿨네. 우리 2018년도에 맞춰서 합시다. 2018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실질 가치로 환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 가치로 환산하는 것은 이걸 나눠주는 겁니다. 이걸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8만 달러를 P0로 나눠주는 거야. 요거의 가치가 P1으로 나눠준 거, 요거의 가치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렇잖아. 얘가 P0가 몇 배 올라갔니? 요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우리의 관심사가 이때보다 이렇게 물가가 몇 배 상승했나 이걸 보는 거야. 자, 우리 직관적으로 살짝 보면 만약에 물가가 2배 상승했다 해볼게요. 그럼 이 8만 달러는 지금 시점으로 보면 16만 달러랑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 비율을 고려해서 요거 값을 물음표 값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책에서는 P0를 T년도의 물가로 하고 요거를 현재 물가 수준인데 그거 그냥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요거 관계식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0 요거를 8만 달러, 8만까지 붙일까요? 이렇게 된 거는 자, P1으로 봤을 때 X라고 할게요. X달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따라서 요 식을 정리하시면 돼. X달러 요거는 이거 전리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P0에다가 P1을 곱하면 되겠어요. 8만 달러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걸 8만 달러에다가 요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8만 달러. 이거 그냥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밑으로 내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내려보내니까 P1분의 P0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써도 되겠지. 여기 있는 것처럼 8만 달러 이런 식으로 되면 곱하기 요거 P0분의 P1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2018년에 여기 나와 있는 요 연봉 X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931년도에 연봉에 해당하는 요 8만 달러를 현재 가치 물가 상승, 요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나 그걸 하는 거잖아. 251로 상승했네. 많이 올라갔네요. 여기 보니까 15.2가 251로 증가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251 요거 얼마라고요? 여기는
15.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8년도로 거의 130만 달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어떻게 바꾸는 거 비례식으로 세워서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마지막 단락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베이브루스가 받은 게 130만 달러니까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평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받는 평균 연봉의 3분의 1이고 컷쇼가 받은 최고로 높은 연봉을 받는 컷쇼에 비해서는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 줄에 경제 성장이라든가 스타 선수들이 받는 연봉 비중이 점차 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정상급 선수들의 생활 수준은 대폭 상승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 대통령과 같이 비교하는 것도 나와 있는데 후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이렇게 바꿔서 보니까 현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평가될 수 있다. 뭐 후보 대통령의 벌이가 좋았던 셈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 정도 한번 봐보시고 네, 위에 이해를 돕기 위한 거 한번 볼게요. 물가지수가 할리우드를 방문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 거의 첫 번째 줄에 가장 인기가 높았던 영화는 무엇일까? 입장권 판매 수입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1위가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 요게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9억 3,700만 달러가 됐네. 2등이 아바타 7억 6,100만 달러. 그 다음에 블랙팬서 이게 7억 달러 이런 순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동시대 때 이렇게 우리가 비슷하게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옛날의 흥행 순위를 과거까지 전체까지 다 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이제 가장 큰 금액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17억 7,840만 달러 이거를요 같이 인플레를 감안하게 되면은 거기 1위로 나타낸 요 스타워즈 이거는 11위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를 비교하려면 동일한 시점에서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 여러분 박지성이 축구를 잘합니까? 손흥민이 잘합니까? 이거는요 시대가 다르단 말이야. 차범근 선수가 잘합니까? 하면은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동시대에 비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래에 있는 뭐 현재라고 할 수 있겠죠. 과거에 그럼 박지성과 차범근 선수를 데려와 가지고 지금 손흥민과 똑같은 시점에서 비교를 해야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플레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야 비교 가능하다. 요게 1위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심심해서 우리나라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뭐 개봉일도 있고 매출액 여기 다 버튼 누르면 이렇게 비교 가능하더라고요. 관객 수 뭐 1,000만 관객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크린 수뿐만 아니라 상영 횟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으로 따져봤더니 뭐 극한 직업이 1위, 명랑, 아바타, 어벤져스, 신과 함께 뭐 겨울왕국 2, 국제시장 뭐 이렇게 하면서 주르륵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이거는 이제 비슷하잖아 개봉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큰 현재 가치로 바꿀 건 아니지만 뭐 2019년 2014년 이게 아니라 1960년대 만약에 영화다 여긴 그런 건 없죠. 그랬으면은 당연히 지금의 물가 가치로 변환해서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볼게요. 생계비의 지역 격차 그게 나와 있습니다. 사례 연구를 보시면 자 어떤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졸업을 했어요. 졸업 후 이제 직장을 이제 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취업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취업을 할 때 직장이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가 급여 수준도 영향이 있어요. 급여 수준도 사실은 취업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긴 하지만 직장의 위치도 고려해야 돼. 직장의 위치. 왜냐면 내가 직장이 너무 멀면 안 되니까 그 근처로 가서 살아야 될 텐데 그 직장이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서 나의 생계비가 달라요. 자, 미국의 평균이 이렇게 100으로 했을 때 물가지수를 보니까 하와이가 되게 비쌉니다. 워싱턴 DC라든가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물가지수가 되게 높고요. 또 반면에 이쪽에 미시시피, 아칸소 등등등 켄터키 이런 데는 물가지수가 훨씬 낮으니까 생계비 지수가 훨씬 더 낮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592페이지 가보시면 요거를 우리가 지역별 물가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주별 이렇게 해놨는데 지역별, 그러니까 우리나라야 이제 어떻게 보면 땅덩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미국은 되게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렇게 물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최저임금 같은 것도 달라. 그래서 내가 뉴욕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과 이쪽에 일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당연히 좀 약간 차별을 두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역별 물가지수는 자 거기 첫 번째 단락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주별 생계비 변동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뉴욕에 사는 경우에 생계비는 전체의 115.9%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물가가 15% 비싸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네, 첫 번째 줄 보시면 미시시피주 같은 경우에는 싸네요. 거기 보니까 생계비가 86.4 그러니까 미국의 평균보다 86.4니까 거의 13% 정도 훨씬 더 물가가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계비 지수가 지역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될까? 한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고민인데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우리가 생활하는 식료품의 가격이라든가 의복의 가격 같은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렇게요. 의복 가격의 차이가 원인일까? 이건 아니고 이런 거야. 원인은 아니고. 왜냐면 이거는 이제 또 교역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식료품과 의복 같은 것들은 우리가 구입을 할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이거 이동이 되게 쉽다고요. 이동이 쉬워.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쉽게 수입을 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역별로 생계비 격차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은요.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역이 가능한 건데 거기 보시면 서비스 가격 격차 이게 큰 원인입니다. 서비스 가격의 격차. 그러니까 머리를 자른다라고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욕에 있는 사람이 머리 자르는데 비용이 되게 비싸. 나 저기 가서 여기 뭐 알라바마나 미시시피 가서 머리 자르고 올래. 이 이동하는 비용과 시간까지 따지면 그냥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비싼 뉴욕 거기서 그냥 머리를 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발 요금이 차이가 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이고 근데 이발 서비스는 이동이 어렵다고. 그래서 이동이 어려워. 네, 요게 이제 원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발 요금의 지속적인 지역 간의 격차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주거 서비스. 그렇죠. 집값이죠. 주거 서비스의 가격 격차. 이것도요, 토지라든가 건물은 또 주택이나 아파트, 토지 이런 거요. 들고 이동할 수가 없잖아. 집값이라든가 이런 거. 아파트, 집값, 아니면은 땅 이런 거요. 얘네들 같이 이동이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경제학에서 많이 얘기할 겁니다. 쉽게 이동이 가능한 거랑 이동이 어려운 거랑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발 서비스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주택, 아파트는 일단 지어지면 쉽게 이동할 수가 없고 토지는 완전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주거비 관련해서 지역 격차는 이런 것들 서비스 관련해서 이게 바로 생계비의 지역 격차의 지속적인 격차의 원인이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뭐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에 취업 제한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급여의 절대 금액만 볼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
해당 지역에 내가 거주해야 되니까 주거비도 감안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죠. 다음 볼게요. 자, 물가 연동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을 비교하려면 물가지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물가지수 요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물가지수를 사용해서 지수로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효과를 조정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러한 조정 같은 경우는 경제 여러 분야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법이나 계약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정하는 경우, 그래서 법이라든가 계약에 따라 네, 인플레이션을 조정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보시면 예가 나와 있어요.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기업과 노조가 장기 고용 계약을 합니다. 자, 기업이 있고요. 노동자가 고용 계약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매년 계약을 한다기보다 우리 야구 선수들도 그렇잖아. 류현진이나 아니면 손흥민 같은 경우에도 야, 우리 한 5년 동안 아니면 10년 동안 이렇게 장기 계약을 체결한다고요. 그럼 이제 10년 동안 뭐 너무 긴가? 5년 동안 계약을 체결할 때 얼마의 연봉과 계약금과 이렇게 준단 말이죠. 근데 이 선수가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못할 수도 있고 뭐 대충 나름대로 추산을 하겠죠. 자, 그런데 임금을 얼마로 이렇게 주긴 하는데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1970년대 대학 등록금이 20만 원이야. 그때 나 한 달에 20만 원만 받을래? 그럼 대학 등록금 정도 받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나쁘지는 않을 수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20만 원이면 그때 20만 원과 지금 20만 원이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임금이 명목임금이야. 명목이라는 게 뭐라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노미널 해가지고 화폐 가치로 나타낸 임금을 얘기합니다. 자, 화폐 가치로 나타낸 임금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명목 임금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시 화폐 가치가 하락해요.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가치가 하락하니까 네, 실질 임금은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 임금, 진짜 임금이죠. 임금은 하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 이거를요, 물가, 소비자 물가 이제 100% 또는 부분적으로 연동을 시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잖아. 그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소비자 물가에다가 물가에 연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동.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00% 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계비를 소비자 물가에 맞춰서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거기 보니까 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cost of living allowance 해가지고 콜라 이렇게 표현해. 결국 뭐냐면 생계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 거기에 맞춰서 명목임금을 조정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맞춰서 상승하게 되면 여기 화폐 가치 실질 임금이 하락하게 되니까 요거를 조정을 해준다. 그래야지 아니 우리가 그 언제나 경제학에서는 일한 만큼 받는다를 기본으로 해. 내가 기여한 만큼 받는다인데 나의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돼 있는데 임금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어떤 생산성이 그대로 유지돼 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명목임금의 가치가 이제 여기 있는 실질임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걸 조정을 해주게 돼서 실질임금을 유지하는 그 작업. 그게 바로 물가 연동, 인덱세이션, 인덱스 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덱세이션 이렇게 연동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매년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이렇게 명목임금 같은 거 조정을 하는데 현실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인플레이션 파트에서 다시 볼 건데 맨 마지막 제출을 볼게요. 조세제도가 완벽하게 물가에 텍스 같은 거 있잖아. 이 조세제도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에 제대로 잘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연동이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인플레이션 파트에서 다시 볼 건데 인플레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부자가 됐다 생각해가지고 세금을 더 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자,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비용 파트에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잠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자,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조정할 때 있어서 또 중요한 게 이자율입니다. 여러분, 이자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 수익을 얼마 받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왜냐하면 내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틱이라고 할게요. 현재 100만 원과 1년 후에 100만 원은 T 플러스 1기를 할게요. 1기. 1년 후에 100만 원은 동일한 가치가 아니야. 왜요? 그렇지. 왜냐면 내 손 안에 지금 100만 원은요. 1년 후에는 내가 이자 소득을 얼마 더 받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100만 원에다가 만약에 10% 이자를 받게 된다. 그러면 0.1을 곱하는 거죠. R 해가지고 1 플러스 R에 100만 원. 그래서 만약에 R이 0.1 이거 이제 10% 이렇게 쓸게요. 10%라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100만 원은 1년 후에 110만 원과 가치가 똑같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나중에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도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100만 원은 1년 후에 요거 110만 원과 가치가 똑같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다시 보시면 이자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른 시점의 화폐 금액을 비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낸 것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거를 100만 원을 미래 가치로 환산했다. 이렇게 순서를 이쪽으로 보내요. 여기 나와 있는 걸 이렇게 환산하게 되면 이거를 미래 가치로 환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이 110만 원을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이거는 현재 가치 해서 프레젠트 밸류로 환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건 저 뒤에 뭐 투자 같은 거 할 때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하는 것까지 사실은 또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세라세이비어가 거기 보니까 연리 10%를 지급하는 은행에 $1,000를 예금을 했습니다. 자, 여기 저는 100으로 했는데 $1,000 예금한 걸로 다시 볼게요. 자, 은행에 $1,000를 예금을 했어. 여기 1,000불 예금을 했습니다. 1년 후에 이자가 10% 붙어서 $100가 붙어서 원리금이 $1,100가 됐습니다. 지금 요거랑 똑같아. $1,100. 그러니까 이게 이제 T가 제로고 T가 1이고 1년 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치가 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더 부유해졌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100가 더 증가했으니까 부유해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라가 가진 돈이 10%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부유해졌나?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세라 입장에서는요. 내가 1원짜리 동전을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다. 1달러짜리 돈을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묶음이 중요한 거라고요. 아니, 내가 만약에 서울 강남에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였어. 근데 그게
50억이 됐던 20억이 됐던 내가 그걸로 투기를 할 생각이 아니라 그냥 나는 그냥 거기서 사는 거야. 내가 어려서부터 거기서 살았고 계속 앞으로 살 거고 친구들도 거기 있고 이렇게 되면은 사는 게 주거가 목적이라고 할 때는 그게 집값이 올라가던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갖고 팔아서 뭔가 차익을 실현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면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나의 삶의 수준에는 아무런 영향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1,000원에서 1,100원 됐는데 과연 얼마나 부유해졌나? 요거요. 이거보다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물건을 살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유해졌나? 이거를 판단이라고 쓸게요. 판단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 판단의 기준은 구매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력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구입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서 거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돈을 전부 영화 티켓을 구입한다라고 할게요. 자, 예금을 할 당시 영화 티켓의 가격이 얼마였냐면 10달러였다고 할게요. 가격이 P0가 10달러. 이렇게 되면 이 돈 가지고요. 우리 명목소득이잖아. 이걸 가지고 몇 장의 영화를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Q0는 100장의 영화 티켓을 구입을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실질 소득이 되는 거예요. 자, 영화 관람권 100장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1년 뒤에 10%가 이자가 붙어서 원리금이 이렇게 1,100달러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돈으로 세라는 영화 관람권 몇 장을 살 수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 100장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 물가가 어떻게 변화했나 그거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고요. 이건 살짝 지울게요. 구매력 판단은 부유의 판단은 구매력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물가가 변화했단 말이지. 근데 거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없어서 여전히 가격이 그냥 P1도 10달러 이렇게 되면 얘는 Q1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1,100달러를 10으로 나누면 110장 이렇게 영화 티켓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매력이 사과의 개수로 해도 돼. 사과의 개수가 원래 100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110개를 갖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 부유해진 거지. 이해 가시겠죠? 그럼 구매력도 10% 증가한 겁니다. 자, 다시. 자, 이렇게 상품 개수를 보면 내가 원래 100개를 갖고 있었는데 110장이니까 이때는 구매력이 10% 증가, 부유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격이 변화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6%가 돼서 물가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한번 색깔 다른 걸로 합시다. 다른 게 마땅한 게 없네요. 자, 그럼 검은 색깔로 합시다. 물가가 어떻게 변했냐면 10.6달러로 이렇게 상승을 했어.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100을 이렇게 10.6으로 나눠주게 되잖아. 그럼 Q1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04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자율이 10%가 붙었는데 이자율이 10% 이렇게 증가했는데 물가가 6% 상승한 거야. 물가 상승률이니까 우리가 파이라고 쓸게요. 파이는 P분의 요거 이전 가격분의 새로운 가격 P0에서 요 차이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6% 상승할 때고 얘는 10% 상승할 때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가가 6% 상승하게 되면 내가 받은 이자율 10% 받은 거는 물가 상승률보다 크니까 104장으로 이거는 구매력이 역시 조금 더 이전보단 증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이 4% 증가한 거죠. 이때는 구매력이 4% 증가. 구매력이 4% 증가. 이렇게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10%야.
인플레이션이 10%가 돼서 자 여기다 보시면 자 물가가 10% 상승해서 11 이렇게 되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는 Q1은 어떻게 돼? Q1은 그치 1100을 11로 나눠주면 110장 이렇게 되는 걸 그냥 100장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게 100장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00장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해 가십니까? 100장 이렇게 되면 돈이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증가했지만 영화 티켓이 100장에서 여전히 100장이니까 구매력은 어떻게 됩니까? 구매력은 변함없어요. 그냥 이전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하나 볼게요. 자 물가가 상승했는데 12% 됐다라고 할게요. 12% 이렇게 상승했다 합시다. 그럼 1100을 12%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12% 상승하게 되면은 Q1이 어떻게 돼요? 1100 나누기 12 하면은 자 영화 티켓이 98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 실질 구매력이 원래 영화 티켓이 100장이었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98장으로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구매력은 어떻게 2% 감소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반면에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물가가 하락했다 합시다. 물가가 하락해서 P1의 가격이 2% 하락해서 이게 9.8 이렇게 되었다고 할게요. 가격이 내린 거야. 자 그렇게 되면 새 영화 관람권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면 Q1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112장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00을 9.8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비교해보면 어떻게 되겠어? 구매력이 여기 100장에서 112장으로 많이 증가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력은 12% 증가했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물가 상승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10, 10.6, 11, 12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매력은 더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 같은 경우도 10%로 이게 명목이자율이야. 명목이자율이 고정돼 있는데 그랬을 때 요거 이제 여기서는 디테일한 식은 빠져 있는데요. 이렇게 명목이자율이 10% 주어져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10%보다 더 많이 10%이면 똑같이 구매력도 10% 그대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더 많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95페이지 거기 두 번째 달러 그 내용 중요합니다. 앞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이 높을수록 구매력 증가율은 낮아지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이자율을 초과하면 구매력은 실제로 감소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으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구매력은 오히려 이자율 폭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명목 이자율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조정한 이자율. 진짜 이자율이야. 이건 레알이잖아. 레알이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면 실질 이자율은요.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거다. 그거 나중에 피셔 가설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관계 명목 이자율을 I라고 하고요. 여기다 쓸게요. 그리고 실질 이자율 더하기 물가 상승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머릿속에 체크해 두시죠. 자, 요거를 명목이라고 쓰고 명목 이자율 그리고 R을 실질 이자율이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그 책에 나와 있는 건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 이자율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저 관계식 잘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이야. 인플레이션 레이트 요거를 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명목 이자율은 여러분들의 예금이 맨 마지막 제줄을 보시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돈이 부는가 이걸 나타내고 실질 이자율은 예금의 구매력이 얼마나 빨리 상승하는가 그걸 나타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미국의 이자율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명목과 실질 관련해서 65년 이래부터 쭉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명목 이자율과 실질 이자율 그 차이가 발생하잖아. 갭이 발생하잖아.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항상 실질 이자율보다 높잖아. 그래서 I가 여기 실질 이자율보다 높게 되면 여기서 요 식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아, 파이는 0보다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갔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19세기 말 미국 경제나 최근 동안 일본 경제 같은 경우 디플레이션을 경험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0보다 작게 돼. 그러면 요게 두 개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명목보다 실질이 더 높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개가 거의 제로금리까지 이제 내려가 버리네. 여기 이거는 뭐야? 오, 여기 보니까 실질 이자율이 여기 명목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붙어버렸잖아요.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요 구간 명목 이자율이 거의 제로에 붙어버리니까 물가 상승률이 플러스가 되면 실질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제로야. 얘가 제로인데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5%다 이렇게 되면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 관계가 여기 표현돼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문제를 풀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980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이고 현재는 거기 보시면 300이다 라고 하면 80년에 당시 600달러의 구매력은 현재 몇 달러에 해당하는가? 이거요. 우리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요. 80년대 물가지수가 1980년대 물가지수가 200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현재 물가지수가 현재 3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물가를 더 밑에다 쓰는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얘가 옛날의 물가지수, 현재 물가지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려고 하냐면 80년 당시에 옛날에 600이라는 가치는 지금 시점에서 얼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직관적으로 딱 보면 어떻게 되겠어? 자, 명목 가치를 나타내는 건데 옛날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라고 하면 1.5배 상승하게 된 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이제 실질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럼 600이라는 이러한 명목 변수를 명목 소득을 명목 임금을 실질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요. 600을 P0로 나눠주는 거야. P0가 200 요거의 가치는 자, 현재 시점에 이제 보는 거야. X라고 하면 P1이 300 이거랑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 X가 어떻게 돼야지 두 개가 동등한 가치가 되겠습니까? 하면 얘는 그렇죠. 900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답은 900달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한 나라의 지역 간의 생계비 격차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어떤 재화 가격의 격차 때문인가요? 이게 이동이 불가능한 게 바로 주택, 토지, 아파트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은행에 2,000달러를 예금하면 1년 후에 이게 은행에 관련된 게 2,10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그럼 이게 명목 이자율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라고 하면 2,000 대비 2,100에서 2,000 이렇게 빼는 겁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2,000
달러 대비 1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0 두 개 없어지고 20분의 1 해서 뭐 한 5% 이렇게 0.05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이 명목이자율이야, 명목이자율. 은행의 화폐 가치로 나타내는 명목이자율이 5%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다음 물가가 200에서 204로 올라갔습니다. 인플레이션율 한번 볼게요. 인플레이션율.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왔니? 이렇게 하는 거죠. 204에서 200. 요게 200 이렇게. 곱하기 100 해야 돼. 퍼센티지로 표현하면. 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요. 100%.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니까 물가가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갔니? 이게 바로 이제 퍼센티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200분의 4 이렇게 2% 이렇게 되겠네요. 100%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율은 2% 이렇게 돼요. 자, 우리 다시요. 우선 첫 번째, 거기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명목이자율은 얼마니? 5%, 5% 요거 둘 중에 하나 되겠고, 그 다음에 실질이자율은 얼마가 되겠니? 그러면 실질이자율은 우리가 R을 실질이자율이라 할게.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는 거야. 그럼 명목이자율이 5%잖아. 그 다음 물가상승률이 얼마예요? 지금 2%. 이렇게 되니까 실질이자율은 3%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답은 여기 나와 있는 D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 가시죠?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무리 한번 볼게요. 결론 보시면 유명한 야구 선수 고 요기베라 선수는 5센트짜리 동전은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옛날에 5센트라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짜장면 가격이 1970년대는 뭐 300원, 200원 막 이런단 말이지. 근데 지금의 200~300원은 그 당시랑 가치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사실 근래 역사를 보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화폐의 어떤 실질적인 가치는 이게 실질적이라는 게 이제 진정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가치는 안정적이지 못했다. 변동성이 큰 거야. 안정적이지 못했다. 자, 거기 보시면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이 정상이었고, 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의 밥 한 끼가 만약에 10,000원이라 합시다. 근데 밥 한 끼가 10만 원 되면 같은 10,000원으로는 밥 한 끼도 못 먹잖아.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은, 지속적인 상승은 일원의 화폐 구매력을 떨어뜨립니다. 구매력을 하락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해 가십니까? 네. 자, 구매력은 하락하게 되었고 서로 다른 시점에 금액을 비교할 때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 지금의 나와 10년 전의 나와 앞으로 10년 후의 나는 똑같은 나야?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1달러가 20년 전의 1달러랑 다르고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의 1달러랑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두 번째 달러에 보시면 전반적인 물가지수를 어떻게 측정하는가 그걸 봤고, 물가지수에 따라서 물가 경제 전체의 물가 지수를 측정하게 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실질적인 그러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요거를 물가를 고려한 화폐 가치 된 거를 물가를 고려해서 실질적인 가치로 바꿔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물가 지수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가 나중에 이 물가 지수가 왜 올라가는데 해서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결과 이렇게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물가지수의 변화는 다음 마지막 단락이 그겁니다. 실질이라는 말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장기 실질 GDP, 저축, 투자, 실질 이자율, 실업 등과 관련된 실질 변수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번 실질적인 거시 경제 변수에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질 변수로 변환 조정할 수 있는가, 그걸 살펴보게 되고, 두 번째는요, 장기 물가 수준과 통화량, 그러니까 실질 변수뿐만 아니라 명목 변수들이 있습니다. 또한 거시적인 명목 거시 경제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수준과 통화량, 인플레이션, 명목 이자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돼요. 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여러 가지 응용 문제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셀프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챕터 24장 생계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챕터 25장의 생산과 성장, 경제 성장과 관련한 측면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